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득 차면 넘치고 비우면 채워진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인생 후반부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산을 오를 때는 한가득 배낭에 챙겨 담습니다. 그런데 정상 가까이 갈수록 무거워진 배낭 때문에 숨이 차오릅니다. 그때 현명한 등산객은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냅니다. 가벼워져야 정상에 오를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담아가며 올라갑니다. 경험도, 관계도, 재물도. 그런데 65세 이후 인생의 정상에 점점 가까이 왔을 때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살다 보면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같은 60, 70대인데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며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차게 사십니다. 누군가는 이제 다 살았다라며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인생의 짐, 그것을 내려놓았느냐, 아직도 짊어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 6가지 짐들과 작별하세요. 비워냄으로써 새로운 행복이 채워집니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인생의 정상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롭고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노년을 사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신의 가치를 낮춰보지 않으십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나는 쓸모없어. 이런 말 혹시 최근에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절대 꿈에서라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진짜 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믿음이 행동이 되어 결국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노년층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에게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라고 계속 말하고, 다른 쪽 그룹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가 놀라웠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그룹이 기억력도 판단력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한마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가 실제로 여러분의 뇌를 변화시키고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가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나는 이제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쓸모없어 보이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69세 이 선생님이 그걸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후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정리한다더니 40년 바쳐서 임원까지 했는데 회사에서 필요 없다고 하니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라고 공허하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인생은 참 신기하죠. 우연한 계기로 이 선생님은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멘토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해요라며 주저하셨지만 막상 40년간 쌓은 직장 생활의 지혜, 실패와 성공의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하자 청년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선생님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교과서였던 거죠. 8개월 후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회사에서 잘린 게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었던 거예요. 직함은 없어졌지만 내 안의 지혜는 여전히 쓸모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표정에서 더 깊은 자존감을 보며 저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60년, 70년의 세월은 그 자체로 보물입니다. 그 안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 슬픔과 기쁨,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돈을 벌지 않는다고, 직장이 없다고, 젊지 않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절대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신감에 가득 찬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할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자신의 가치를 아셨다면 그 가치를 더 빛나게 만드는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요즘은 너무 복잡해. 이 말 자주 하시나요?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고 무인 결제가 불편하고 스마트폰 앱은 너무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뇌과학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위협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건 어려워. 난 못해라는 생각 자체가 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변화를 받아들일 때는 어떨까요? 도전 반응이 활성화되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같은 변화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76세 윤 선생님이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40년간 같은 동네에서 매일 같은 방식으로 사셨는데 재개발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 적응하라니 윤 선생님은 정말 낙심하셨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모든 게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새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으로 지도 보는 법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어요. 1년 후 선생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변화가 나한테 선물이었어요. 40년간 틀에 박힌 삶을 살다가 76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머리도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선생님의 점수가 1년 전보다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MIT 노아 연구소의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낯선 기술을 배우는 분들은 뇌가 더 활발했고, 반면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한 분들은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됐다고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내 신념이나 가치관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불편한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안 할 거야가 아니라 한번 해볼까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변화를 받아들일 멋진 용기를 가지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제 늦었어라며 새로운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에 써먹게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 말 속에는 사실 깊은 체념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뇌과학은 이 체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신경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참가자들에게 저글링, 즉 공을 던지고 받는 기술을 3개월간 배우게 했는데요. 연구 전후로 뇌 MRI를 촬영해 보니 놀라운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참가자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뇌의 회백질이 실제로 증가한 거예요. 즉 굳어있던 뇌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이 현상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연구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여러분, 혹시 모세 할머니를 아시나요? 76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101세까지 1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미국의 화가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70세 최 여사님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고 글씨 쓰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67세가 되던 해 문득 이대로 더 나이 들면 평생 못 배우고 가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관 문에 창작반 문을 두드리셨죠. 67세 처음으로 시작한 진짜 나를 위한 공부였습니다. 처음엔 맞춤법도 서툴고 문장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못 배운 것을 이제 와서라는 체념 대신 지금부터 진짜 내 인생을 써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셨답니다. 1년 후 최 여사님의 시 한 편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늦게 배운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안 배우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에서 최 여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성과를 내기 위해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순수하게 즐거움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요리,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일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녀 문제, 사업 결정, 투자 실패, 배우자와의 관계, 60년 이상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후회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후회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회를 얼마나 오래 붙들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를 후회할 때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그 일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즉 30년 전 일을 후회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몸은 30년 전의 스트레스를 지금 다시 겪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후회하면 하루에 10번 그 고통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용서와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71세 박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신청서를 보니 상담 희망 사유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올라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첫 상담에서 박 선생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딸 대학 공부 못 시킨 일, 아들 결혼을 반대한 일, 동생과 재산 문제로 등을 돌린 일, 모든 문장이 그때 내가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 후회들이 지금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선생님을 괴롭히기만 하나요? 박 선생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내리신 결정들, 그 순간에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선생님이 가진 30년의 경험과 지혜를 그때의 선생님은 갖고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그 과거를 벌 주듯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오늘의 더 나은 날을 위해 써보세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박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네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알았으니 오늘부터 다르게 살면 되는 거네요. 인지행동치료 중에 생각 멈추기라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멈춰라고 말하고 그 생각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이 아니오라면 그 대신 좋은 기억 하나,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제는 다른 방식을 알고 있으니 오늘부터 다르게 살면 돼. 조금씩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를 내려놓을 준비되셨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작 이걸 못 내려놓습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전화 한 통 안 하네. 명절에도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고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씀 자주 하시나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오셨으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의 노년 복지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존할수록 오히려 행복감은 낮았고 자녀와의 갈등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를 더 붙잡을수록 관계는 더 나빠졌던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정서적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직장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즉, 자녀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소중한 일부여야 합니다. 67세 조 여사님도 그걸 통해 삶이 바뀌신 분이에요.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셨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점점 자녀들에게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전화가 오지 않으면 직접 전화를 거셨고 바쁘다고 하면 섭섭해 하셨죠.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언제 와? 뭐 먹고 싶어? 매일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엔 자녀들도 잘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전화벨이 울리면 또 엄마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조 여사님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키워봤자 이게 효도냐며 자식들을 원망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분의 권유로 노인복지관 서예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을 때우려고 가셨는데 막상 붓을 잡고 먹을 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집중하는 동안만큼은 외롭지도 서운하지도 않으셨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서예반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규모 전시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사님의 하루가 점점 바빠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할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엄마 서예 전시는 언제예요? 그때 여사님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전화할 때는 애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니 내가 바쁘니까 오히려 먼저 찾더라고요. 행복한 노년을 사시는 분들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나 자신의 삶을 먼저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바쁠 때 자녀도 편안하게 여러분을 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좀 많이 전화하나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전화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하루를 충분히 채웠나?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과 자녀 둘 다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녀 관계를 균형 있게 만드셨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걱정, 돈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돈 걱정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은 분명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돈 걱정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사는 즐거움을 놓치게 되죠.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죽을 때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들겠다며 무계획하게 소비하다가 막상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막막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균형이 핵심입니다. 68세에
김 선생님은 연금도 있고 예금도 꽤 있었지만 항상 돈 걱정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외식은 거의 안 하시고 친구들 만남도 돈 드는 건 피하셨습니다. 여행은커녕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분 역시 김 선생님처럼 노후 자금을 걱정하며 늘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써야지 하며 살았지만 막상 그 나중은 오지 않았던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김 선생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나의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아끼며 살았나. 그날 이후 선생님은 삶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밥 먹기, 가끔 좋아하는 과일 사 먹기, 낡은 속옷을 새 것으로 바꾸고 항상 배우고 싶었던 기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삶에 작은 기쁨을 더하신 거였습니다. 2년 후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금 잔고는 조금 줄었지만 내 삶의 잔고는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일본의 한 노년학자가 제안한 60-30 법칙이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의 60%는 기본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보존하고 30%는 건강과 관계를 위해 쓰고 10%는 마음 가는 대로 즐기라는 겁니다. 10%가 중요해요.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 그 자유로움이 삶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재무 설계사들은 말합니다. 60세 이후 가장 현명한 재무 계획은 적절한 지출이다. 너무 아끼지도 너무 쓰지도 않는 균형. 그 균형 속에서 돈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여전히 30년 전 후회를 붙들고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고 이제 늦었다며 포기하며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가볍고 자유롭게 진짜 행복을 누리며 보내실 건가요? 여러분,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늦었다고 믿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지나온 날들보다 더 빛나기를, 더 지혜롭기를,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부질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이다. 왜 60대 이후에는 여유롭게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까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뒤집는 어쩌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7세 한 은퇴자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노는 거라고요.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이 나이에 그냥 놀기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그냥 논다고 하면 체면이 구겨질까 걱정이 스치시나요? 어쩌면 아직은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불안감, 그 죄책감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갇혀 살아온 감옥의 정체입니다. 실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억지로 일하는 시니어의 평균 수명이 여유롭게 노는 시니어보다 무려 7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정답처럼 믿어온 놀면 안 된다는 신념이 사실은 삶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일까요? 그리고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실입니다. 바로 60대 이후에는 더 이상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냥 놀기만 하면 나태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속삭임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속아 살아온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바로 여유롭게 노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퇴직하고 나서 첫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밀려오는 묘한 공허함, 30년, 40년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갑자기 할 일을 잃어버린 그 어색한 마음입니다. 65세의 대기업 임원직에서 퇴직한 최인수 씨도 바로 그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는 은퇴 후 3개월 만에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그의 이름 앞에 붙어있던 부장님이라는 직함이 사라지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마치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울리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히 돌아가는데 오직 자신만 홀로 멈춰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직장인, 부모, 가장이라는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마저 잃어버리는 깊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로만 나를 정의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뭐라고 묻습니까?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마치 내가 하는 일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가 회사에서 부장이었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걸까요? 내가 의사였다고, 선생님이었다고, 사업가였다고 해서 내 인간으로서의 소중함이 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은퇴했다고 놀기만 하면 병나, 뭐라도 해야지, 연금만으로 부족하지, 장사라도 해봐. 요즘은 퇴직하고 카페 차리는 게 유행이래요. 이런 말들 뒤에 숨어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노는 건 게으른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며 잘못된 일이다라는 뿌리 깊은 편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노동은 선이고 휴식은 게으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했기에 놀면 망한다는 생존 본능이 유전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요. 최인수 씨는 결국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여유를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 평생 다녔던 직장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은퇴 전보다 더 지치고 더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합니다. 놀지 못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번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신 김정희 선생님은 은퇴 후 최인수 씨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출근하고 나면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밤에는 내일은 뭘 하지 하는 막막함 때문에 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요가다, 서예다, 노래 교실이다 하며 바쁘게 무언가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김 선생님도 몇 군데 따라가 봤지만 왠지 마음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건 역시 또 다른 숙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 딱 1년만 아무것도 정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녀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둘러 밥을 차리는 대신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5분간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화로운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목적 없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늘 차를 타고 지나쳤던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의 이름을 하나씩 찾아보고 빵집에서 갓 나온 빵 냄새를 맡으며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 꾸벅 졸기도 하고 수십 년 만에 먼지 쌓인 LP판을 꺼내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살아온 지난날의 추억들이 떠올라 혼자 웃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늘 달고 살았던 소화불량과 두통이 사라졌고 밤에는 눕기만 하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마음속에 진짜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증명된 놀라운 현상입니다. 의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스스로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치유해 줍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치유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1년이 지난 후 김정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 속에서 마침내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여유가 삶을 바꾸는 모습은 수많은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러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녀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억지로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 지표도 더 좋았습니다. 혈압, 스트레스, 수치, 우울증 위험까지 모두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보험이었던 겁니다. 해외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치매 발병 확률이 48% 줄어든다고 합니다. 놀면서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의학적으로도 여유 있는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산책, 낮잠,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66세 윤선희 씨를 만난 것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윤 씨는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지만 직장과 가정에 치여 제대로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혼자 집에서 흥얼거리며 지내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합창단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자연스레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함께 연습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하루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축제와 요양원, 경로당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무대에 섰을 때는 긴장으로 손발이 떨렸지만 막상 노래를 시작하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매로 말이 없던 어르신 한 분이 노래를 듣고 따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좋아서 부른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합창단이 구청의 지원을 받는 공식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매달 약 30만 원의 활동비도 지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아서 시작한 일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작은 경제적 여유까지 안겨준 것입니다. 선희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노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제 삶을 살리는 힘이 되었어요. 결국 선희 씨는 억지로 일하려 하지 않고 그냥 즐기다 보니 건강과 행복은 물론 작은 일거리까지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60세 이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지혜이자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한때는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밤을 새워가며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하루하루를 아등바등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연구 결과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 이후부터는 돈이 더 많아져도 행복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끝없이 쫓아온 부와 성공은 어느 지점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에게는 무한한 성공이나 무한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충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손주와 함께 웃었던 순간, 배우자와 함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오랜 친구와 나눴던 진솔한 대화, 바로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진짜 보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불안 없이, 걱정 없이 온전히 잘 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3가지 튼튼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노는 것이 행복하다 해도 다음 달 생활비와 병원비가 걱정되면 그 휴식이 과연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잘 논다는 건 돈 걱정 없이 놀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들이 말하는 평균 금액 혹은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은퇴 후엔 월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는 겁니다. 은퇴를 앞둔 한 부부는 자신들만의 충분한 돈의 기준을 찾기 위해 가계부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경조 사비, 불필요한 보험 등 이제 나가지 않을 돈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니 두 사람이 큰 욕심 없이 사는데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몸의 자유입니다. 은퇴 후 진짜 복은 뭘까요? 저는 통증 없는 아침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섭게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입니다. 의학적으로도 60세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 장보기, 심지어는 평범한 산책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꼭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투자해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빠르게 걷기,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몸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기둥은 리듬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논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은 자유가 아니라 무기력한 방치일 뿐이며 결국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짜 자유는 리듬과 규칙 안에서 살아갈 때 더 빛이 납니다. 시간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규칙적인 습관이 우리 마음의 뼈대를 세워주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걸 막아준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든지, 오후에는 책을 읽는다든지, 주말에는 취미 모임을 나간다든지, 이런 리듬이 잡히면 놀아도 마음이 훨씬 더 안정되고 충만해집니다. 이제는 자식도 배우자도 세상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토록 애써 온 나 자신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야 할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요?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은 있으신가요? 혼자만의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면 마음속에서 묘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고독은 우리를 텅 비우게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깊이를 더해줍니다. 혹시 생각이 많아 힘들다고 느껴지세요?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되새길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지켜온 나에게, 평생 성실히 일해온 내 손과 내 어깨에 정말 수고 많았다는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더 이상 달리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나 자신을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지치고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평생을 해야만 하는 것들에 붙잡혀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책임을 다해야 했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늘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를 채우느라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의 상사가 될 필요도, 누구의 보호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아무 성과를 내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논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놀이는 몸과 마음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법입니다. 책을 읽으며 몰입하는 시간, 친구와 두런두런 차를 마시는 시간,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노는 시간, 이 모든 순간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활동이 아닙니다. 매일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잘 노는 법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거나 오래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기거나 혼자 여행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60세 이후는 잃는 시간이 아니라 되찾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미뤄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볼 수도 있고, 단순한 여유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애쓰셨나요? 이제 그만 아등바등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인생은 성적표로 남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리고 잘 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